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예. 그래서 오늘 저보다 많은 말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이 작가님한테. 예. 원래 여기가, 저희 연구소가 운영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 포럼에 마포 공부방을 열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 연령씩 좀 근데 원래 이런 거 하고 말이죠. 우리는 안 보이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 여기 가만히 있다가 되게 쑥스럽네요. 안 보이는 곳에서 짤랑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어쨌든, EJ 경제연구소가 편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경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부동산이랑 자영업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의 현실 지금 대한민국 2천만 원을 두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랐었다고요. 네.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분들이. 이게 만약 경제가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필요에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작가님한테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우리 EJ 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걸 접하지 못하셨을까?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하여튼 EJ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팟캐스트에 올리시고 나서 저희 이제 포럼에 한 500명이 들어오셨어요. 포럼에. 예.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신 분도 한 500명 있고. 예, 상당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김수환님께서 꾸준하게 이제 문제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 이런 반론이 있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앞으로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김수환님께서 하셨는데, 네.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제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부동산 시장과 정부 정책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구조랄까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설명만 했을 뿐이죠. 그대로 설명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건 이렇게 움직일 거고 이건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경제의 그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예견을 했을 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돼버렸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서 이제 점점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고 있죠. 얼마 전에 말이다. 네. MBC에서 네. 파주 신도시. 네. 지금 아파트 값이 거의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분양이 안 되니까 네. 시공사에서 30%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 원 입주자가 1억에 입주했으면 1억에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니까 집은 아파트가 두 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공사가 7천만 원에 다시 재분양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3천만 원 손해 아닙니까? 네. 떨어지니까 이거 펜스를 쳤어. 그래서 이 사람 들어온 사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행동하면 집값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파주 쪽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건 그럼 어떻습니까? 원래 아파트를 우리가 건설사에서 뻥튀기해서 비싸게 파는 건지 아니면 그 가격에 파는 게 맞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그렇게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맞는지. 네,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물건 파는 사람 마음이죠. 네. 또 비싸게 팔다는데 그 누가 뭐라고 시비 걸 수는 없죠. 다만 그걸 사느냐 마느냐는 이제 사는 사람의 결정의 문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일반 이런 물이라든지 이런 일반 그냥 흔한 물건이 아니고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나라 경제에 아주 그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한다라면 이건 비싸게 판 사람의 마음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그걸 통제를 할 책무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고추값이 파동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입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죠. 그렇죠? 고추, 한국 사람이 뭐 하루 3끼 먹는데 고추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김치가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로 주택도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나라 경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건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해온 건 그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반대로 더욱더 잘못된 방향으로 부추기는 정책들을 남발을 해버렸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정부를 비판하는 거,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비판하는 거죠. 건설사가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걸 왜 또 비싼 게 샀어? 그거 바보스럽게. 그런 말 한 적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실제로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도권은 이미 2007년부터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뭐 등락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이명박 정권 때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빚만 이명박 정권 때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작가님 얼마나 늘었을까요? 예,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차라리 그 빚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집을 한 채씩 사라고 해도 다 이 집 문제 해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을 이렇게 쏟아 부었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강바닥에 들어갔습니까? 네,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도 이제 작년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가 매년 연말에 경제전망 세미나를 하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지방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꺾인다. 2011년, 12년 세미나 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코숨을 쳤어요. 근데 실제로 2011년부터 이제 부산,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도 다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대통령이 나온 출신 그 대구 지역만 지금 이렇게 아직 안 꺾이고 있을 뿐이지, 물론 거기도 이제 약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문제는 지금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동양그룹이 왜 파산한지 아세요? 동양그룹의 주력이 뭡니까? 동양시멘트죠. STX는 조선이지만, 그 다음에 지금 뭐 대기업들 파산하네 마네 이런 말도 뉴스들 쏟아져 나오죠. 다 지금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본 무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단계예요, 지금. 이명박이 저지른 짓거리가 조금씩 터진다 이거지. 네, 이제 지금 터지고 있죠. 지금 산업은행 왜 그 2조 원을 증자를 합니까? 2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2억 원짜리 아파트 만 채예요. 2억 원짜리 아파트 만 채면은 한 시를 형성을 해버려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돈을 이명박 정권 때 국채만 해서 정부와 중앙정부하고 지방만 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한 15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300조인가 350조가 늘어났어요. 합쳐서. 4대강 사업이다 뭐다 하는 걸 다 이제 수자원공사나 뭐 LH공사나 뭐 이런 데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버린 거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아마 그때 이명박 청문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뭐 박근혜 정부 1년 뭐 이건데, 사실 그 지난 3월 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찾아왔어요, 제 연구소를. 예. 찾아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정말로 그 박근혜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로 조금 그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열어놓고 다 듣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톱 밑에 뭐 조금 이렇게 걸린 가시가 뭐냐, 이런 것 좀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해다오라고 직접 저희 연구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뭔가 조금 좀 잘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저희야 이제 경제 그 전문 연구 기관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위기적인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다라는 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누가 대통령을 한들 그게 그렇게 대수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나라 경제가 중요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한 거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됐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뒤로 뭔가 그 좀 이렇게 저희 연구소가 이야기한 대로 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중간에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사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방미하면서 이제 그 누구죠? 대변인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코너에 몰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뒤로 숨어버린 것 같아요. 스스로 세장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앞에다가 이렇게 노인네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다 세워놓고 그 뒤로 가서 숨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막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 노인네한테 어디 가는 문제? 그 노인네. 이게 정치가 경제 앞길을 강박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지금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죠.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경제 시평이라는 걸 매주 이렇게 매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월요일 날 나가는 이제 시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 진정 어린 이렇게 뭐랄까 충고라 그럴까요? 그런 걸 계속 해줬어요. 첫째, 박근혜 정부가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 제일 첫 번째는 절대로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 말라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냥 놔둬라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넘게 이제 노무현 정부는 투기 억제한다라고 온갖 부동산 대책을 쏟아붓고 이명박 정권은 또 부양한다라고 또 온갖 대책을 쏟아붓는데 중독증에 걸려버렸다. 마약보다도 더한 중독증에 걸려버려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면은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상식적인 그 원리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언론이 선동 기사 써내고 건설업체가 막 이렇게 하고 정부 관료들이 뭐 이렇게 집값 올라갑니다. 지금 바닥 다지고 있으니까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하고 스스로가 수급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힘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권이 부동산 대책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기 억제 대책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투기가 잡혔었겠죠. 근데 안 잡혔잖아요. 반면에 부동산 부양책을 한다라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면은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면은 가격이 다시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이미 이제는 초강력 몰핀을 넣어줘도 안 먹히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네 뭐네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대는 순간 이건 100% 실패한다. 이명박 정권이, 근데 이명박 씨가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건설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저렇게 됐냐 이거죠.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을 대지 마라. 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충고였어요. 지금 박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제 관료들한테 잡혔어요. 벌써. 안타깝지만 노무현 정부하고 거의 똑같은 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2003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처음 한 게 뭐였습니까? 그때 그 전 국민의 열화 같은 그 개혁 열망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검사들 텔레비전 앞에서 같이 맞짱 뜨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제 삼김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삼김의 첫 번째 정부고, 이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 이제 새로운 이른바 글로벌 첨단 지식 경제 또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첫 번째 이제 그 초석을 까는 정부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안타깝게도 6개월을 못 버티더라고요. 6개월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소리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관료들에게 빌렸다는 말씀이죠. 네. 실제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 처음으로 그 민정수석인가 해서 여자 변호사 한 분을 이제 그 수석으로 임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연구소에 이제 300만 원짜리는 경제보고서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연락을 해오죠. 연락하고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와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딱 이제 청와대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처음 3개월 동안은 모든 그 장관이고 관료들이 와가지고 얼굴 절대 눈 마주치지 않는데요. 고개 푹 숙이고 무조건 받아 쓰네요. 무조건 받아만 쓰더래요. 3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래요. 고개를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데 이제 노무현 정부의 수준이나 이 사람들이 뭘 알고 뭘 모르고 있다라는 걸 다 간파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대통령이 됐던 노무현 정부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걸 콱 집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그걸 반박을 하는데 모르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정부 관료라는 게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다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10,000명이나 있어요. 중앙부처에. 그다음에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 뭐 KDI는 뭐네 하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6개월을 못 버텨서 대한민국 공무원 세계 최고입니다라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정원 사태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뒤로 스스로가 숨어버렸는데, 그 정권 딱 출범하고서는 정말로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충고해주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1 대책이라는 걸 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 예, 부동산 대책. 첫 번째는. 원래는 4.1 대책이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작년 대선에서 그 내세운 공약, 서민 주거복지 공약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임기 5년 동안에 이제 2만 원 내지 55만 원 가량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안에 이제 행복주택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소득층 계층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이렇게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관리비라든지 어떤 생활 주거 보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이런 공약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된들 상관 있느냐 했던 그런 공약이 괜찮은 거 좋은 거니까 그거 제대로만 해라.
그래서 그 공약을 이제 임기 5년 동안에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로드맵을 발표하는 게 4.1 대책이었습니다, 원래가. 근데 4.1 대책의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취득세, 양도세 연장이었죠.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이제 그 서민 주거복지 공약하고 이제 시범 사업으로 행복주택 1만 호, 수도권에 1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작 때부터 한번 찔러본 거예요. 아나 모르나 이렇게 한번 찔러본 거죠. 위에다가 딱 그 원래는 서민 주거복지 공약을 제일 먼저 이렇게 내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5년 동안에 어떤 이제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내야 되는데 벌써 첫 시작부터 그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829 대책이라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전월세 대책이었죠. 근데 전월세 대책이었나요? 그게 뭐였죠?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이었죠.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차갑고 그다음에 그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국무회의에 가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다가 고개를 지금까지 못 드는 순간에 국정원 사건이 이제 이렇게 좀 더 커지면서 이제 팔순 노인네를 이제 비서실장으로 교체를 하고 그 뒤로 숨어버리니까 이 노인네가 이제 모든 걸 다 흔들어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옳다 됐다 하는 거죠.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편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경제 관련 목표라고 얘기하는 기득권에 숨어 있는. 사실은 우리 정치가 문제인가 뭐냐면요. 정치를 왜 잘해야 하냐면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즉 정치는 경제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가 앞으로 가버렸어요. 경제 문제는 뒤로 가버리고 뭐가 일의 경중 우선순위가 뭐냐지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아파트 얘기를 아까 노무현 정부 얘기하셨고 하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얻어본 것 중에 하나도 분양 원가를 공개를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네. 처음에 공약으로 대통령 할 때 네. 분양 공개를 네. 했다고 했습니까? 네. 그 왜 근데 이것도 관료들이 반대해서 안 하게 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물건을 만들었는데 제가 100만 원을 팔겠다라고 한들 안 사면 그만이죠.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간 기업이 이걸 100만 원에 이렇게 팔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부 역할이 나오죠. 거기에서 민간 기업이 100만 원에 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걸 10만 원에 공급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안정화 장치 역할을 정부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격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추 파동이 일어나면은 고추를 수입해서 물량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파트 값이 뭐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막 분양한다. 해라. 돈 있는 사람이 해라. 하면 그만이에요. 대신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저렴하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돼요. 분양원가를 공개해라 말. 저 연구소가 경제 10평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년 22만 원에 파는데 야 그거 원가 공개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요컨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죠. 문제가 사실 그렇죠. 우리 원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원가 이거 1,000원다. 양파 얼마 1,000원도 안 되는 걸 5,000원씩 바꿔요.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죠. 말씀처럼. 네, 그렇습니다. 싼 데 가서 드시니까. 이 음식점 이런 데 가서 또 커피가 원가가 얼마나 이렇게 비싸게 파냐. 임대료로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업원 임금을 생각 안 합니까? 또 뭐 전기세 이런 거 생각 안 합니까? 그런 거에 다 이 커피값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생각하고 무조건 이 얼마 안 되지도 않는데 비싸게 가능하고 그런 원가 논쟁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안 사고 됩니다. 네, 그 에피소드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004년에 큰 이제 그 서울 그 외곽 지역에 어마어마한 이제 거의 준 신도시 그 개발 사업을 한 게 하나 있죠. 뭐죠? 판교죠, 판교.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종우 실장을 만났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주택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마 제가 만났을 때 벌써 밀렸던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내에서도 판교를 저거 그 공공임대주택 아주 좋게 지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면 강남 집값 잡는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종우 실장이 한마디 탁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주택 정책을 총책임을 지는 사람이 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판교에다가 벤처타운? 아니 세상에 벤처가 뭡니까? 돈이 없는데 뭔가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보려고 아이디어나 어떤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땅값 비싼 데서 창업을 하는, 거기다가 벤처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100% 그거 안 되죠. 실제 지금 판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판교뿐만이 아니라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다 지금 옛날 2000년도에 난리 났었잖아요. IT 거품 날 때 강남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때 강남 일대가 다 벤처 IT 벤처 난리였잖아요. 지금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한국은 뭐 한다면 사기부터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사기치고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챙겨먹는 것부터 생각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지나간 이야기였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박근혜 정부 1년 그리고 뭐 이게 오늘 주제라고 어제 나한테 가르쳐주라고 어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어제 가르쳤는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이야기는 별로 하지도 못하고 벌써 30년 무척 지나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이야기합니다. 네. 뭔 뜻이지? 여기 계시면 아무도 모를걸요? 창조경제 듣기는 나는 무지하게 그러는데 네. 창조경제 들으면 옛날에 YS가 했던 세계화 그런 게 떠올라요. 그때 YS가 뭐라 했냐면 정치를 잘하려면 세계화해야 되고 경제를 잘하려면 세계화해야 되고 복지를 잘하려면 세계화해야 된다고. 세계화 뭐냐고 세계화. 지금 창조경제도 창조경제가 뭐냐고. 자 보십시오. 이번에 말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게임 산업 죽이기 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 산업을 총 매출가 아니야 순이익의 6%를 갖다 맞춰야 이러고 있어요. 창조경제가 이게 창조경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게임 산업이 우리가 수출하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네. 또 청년들 취업이나 창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게임업계에 대해서 고사닥대라서 지금 그러고 그렇다면 캐나다나 이쪽으로 중국으로 떠나겠다고 이렇게 말까지 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왜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뉴미디어 이런 것들 뭐 때문입니까? 네. 그 노인네 때문입니까? 노인네가 게임을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 박근혜 그 정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복지 강화, 그래서 국민 행복 공약이 이제 한 기둥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기둥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죠.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캐치플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창조 경제죠. 근데 이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창조경제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그 슬로건 하나 걸겠다는데 굳이 시비 걸 필요는 없죠. 창조경제 핵심이 나중에 이제 막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막 좀 왔다 갔다 막 자기들도 좀 헷갈렸어요.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도 왜 헷갈렸냐면
그 뭔가 조금 어쨌든 그 엉터리이긴 했지만 이명박 씨처럼 무슨 4대강 녹색 경제 뭐 이런 거 이게 뭔가 하나 좀 이렇게 띄우고 싶은데 그래서 창조 경제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게 좀 실체가 이렇게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게 뭐였습니까? 신지식인이 있었죠. 신지식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 정부 같으면은 막 균형 발전 뭐 그런 것에 해당되겠죠. 이명박 정부는 4대강으로 대변되는 녹색 경제. 그다음에 지금 정말 다 강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이 다 녹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창조 경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결국에는 그게 이제 IT 쪽으로 이제 그 좁혀졌어요. 자기들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창조 경제를 말을 했지 관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어디 가서 대통령 이게 창조 경제 이런 거면 다 봐서 빨리 논도장 찍어가지고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뭐 미래과학부인가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그 창조 경제라는 그 내용이 불분명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이제 밥그릇이 얽혀가지고 밥그릇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창조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부서로 이제 미래과학부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미래과학부가 이제 창조 경제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데 이거 뭐냐? 이제 IT 기반으로 한다. 사실 우리 이 작가님이나 뭐 국민TV나 이런 데가 다 창조 경제의 지금 선봉장들이에요. 예, IT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가가치가 되는 정보를 발산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 지금 경제쇼 책 포토 콘서트인데도 지금 이 작가 보려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창장 받아야 돼요.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창조 경제에 정말로 모험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얽혀 들어온 게 창조 경제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또 이제 7070이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고용률 70%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시간제, 파트타임, 양질의 뭐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 뭐 이런 거예요. 양질의 파트타임. 뭐 말하나 진짜. 근데 이제 세계 여러 선진국들이 있는데 그 여러 나라들의 고용 그 구조를 보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되게 크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비정규직이. 한국이 비정규직이 35%예요, 전체 고용에. 지금은 이제 한 30%로 조금 줄었는데, 그럼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이른바 이제 비정규직으로 치면 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고용 구조 자체가 그 한국처럼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으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있으면은 그냥 그 정식 사원 이제 파트타임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치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2, 13% 정도밖에 안 돼요. 유일하게 그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도 한 말해봐야 한 12, 13% 이런 정도인데 이탈리아가 25%예요. 그러면 이탈리아는 왜 그렇게 높냐? 대만도 좀 높아요. 그럼 이탈리아하고 대만이 왜 높냐면 거기는 원래 그 대학 졸업이나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취직이나 뭐 하잖아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거기는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자영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탈리아를 봐보세요. 세계적으로 명품 강소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죠. 뭐 구두, 핸드백, 신발, 의류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예요, 이탈리아가.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비중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 나라의 경제 구조로 보면 한국은 30% 지금도 아주 악성이죠. 한국은. 대만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예전에는 한국이 대만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랬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가족 중심의 기업이기 때문에 대만은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도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고 경제가 나빠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은 재벌 대기업 중심이다 해가지고 대만식으로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여하튼 게임 산업 얘기가 예, 길어졌네. 근데 게임 산업 관련해서는 우리 이 작가님께서 이제 좀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서 애 키우시는 분들은 게임 조금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규제는 규제대로 가고 산업 발전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규제 이런 겁니다. 그 세금 고가 내려온 거면요 처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지금 게임 산업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매출의 6%다 이익의 6%를 강제로 발전기금으로 내놓는다는 게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말입니다. 네. 부가세를 올린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가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간접세죠. 간접세는 여러분들이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세는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내는 거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소득에 있어서 세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부가세는 여기 이게 1,000원이면 10% 100원이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내는 겁니다. 내가 팔지만 여러분들이 내고 나중에 내가 이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나라에 세금 갖다 내는 게 여러분들이 다 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1억 버는 사람이 똑같이 부가세 100원을 내게 됩니다. 이걸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국가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부자 감세 같은 거 계속 그거는 줄이지 않고 하고 대기업의 조리세 깎아주고 이런 거 계속 하고 대신에 돈은 모자라니까 나라에 돈은 모자라니까 복지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가세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부가세 올리겠다 일단 국민 저항은 상당히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권의 기반이 흔들려주고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에드벌룬을 자꾸 이제 띄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행복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핵심을 보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죠. 하나는 무상보육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이 있고, 기초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4대 중증 환자 무상의료, 이 4가지가 이제 핵심이죠. 국민행복공약에. 이걸 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공약에서 정부 구조개혁을 해서 또는 세제개혁, 조세개혁을 해서 세금 탈세하고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정부 아까 그 청와대에서 왔다고 했을 때 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정부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권에서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누수가 너무 심하다.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정부가 비폭탄을 맞을 우려가 높다. 그러니까 저희 경제 시평에 그렇게 써놨어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위험 요인은 부채 폭증이다. 실제로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몇 달 됐습니까? 1년이라고 하지만 아직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지금 정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벌써 지금 국채하고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무만 해도 올 들어서 그 50조, 40조, 한 45조인가? 이 정도 폭증을 했어요. 지금 그다음 공기업들 또 한 30조 늘어났어요.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75조?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만약에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은 5년 동안 곱하기 5 하면 얼마입니까? 그때는 이제 파산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 위험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얼핏 말씀드렸죠? 산업은행 앞으로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번호 타가지고 있어요. 파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그 공적자금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건 계산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각한 그 뭐라 할까요? 그 위험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개혁이나 조세 개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순 노인네에 앞세우다 보니까 이게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벌써 손댔죠? 기초연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국민한테 사과하면서 기초연금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2040년에 계산해 보니까 157조 원이라는 재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신문,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말해줬을까요?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라고. 관료들이 말해줬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한 600만 명입니다. 2040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그 65세 이상 인구 증가 추계를 하면 1600만 명이에요. 1600만 명 곱하기 그냥 20만 원만 해도 계산하기 좋게 2000만 명 곱하기 20 해도 40조거든요. 2040년에 40조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157조 원 들어간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갖고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수초에 곱하기 안 해보지. 그냥 이 소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만 약할까요? 아니,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관료들이 와서 하면은 숫자를 막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모른다라고 하면 창피당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쪽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넘어가죠. 실제로 이거 또 딴 이야기라고 또 한마디 들을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가 죄송합니다. 자꾸 노무현 정부 이야기가 나오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상황을 똑같이 또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한미 FTA 했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이제 실세인 장관이 아마 제가 이름을 내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장관이 어떻게 결정했냐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요. 한미 FTA를 왜 그렇게 그 결정을 했느냐 했더니 한국은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냥 했다. 그러면은 좋다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데 한국이 지금 이제 현재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점에서 약하고 어떤 점에서 강하고 그래서 협상할 때에는 어떤 것을 이제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또 미국한테는 뭘 받아야 되고 하는 걸 좀 알아봤냐 하니까 관료들이 뭘 들고 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합니다. 대통령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 듣고 뭐 해도 뭐 섬유 세번사 60번수가 어떻고 저쩌고 뭐 멕시코에서 원산지 규정이 어떻고 막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한국은 사람밖에 없고 수출해야만 먹고 산다라고 생각해서 했다 이거예요. 저는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분조차도 그렇게 관료들한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왔다죠. 왔다고. 네. 그분도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벌써 그렇습니다. 근데 세금 문제를 말씀드려서 세수가 부족하니까 손쉽게 돈을 걷어들이려고 갔을 때 하는 건데 부자들한테 돈을 좀 걷어낼 텐데 기득권에 저항이 있으니 그건 못할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지선 단속을 철저히 했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단속. 이거 뭐냐면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이명박 정부에 비해가지고 범칙금 있죠. 소위 말하는 스티커, 딱지 2.4배 증가했습니다. 걸리면 돈 일단 들어와야 담배 꼭 던지면 돈 들어와야 그리고 즉결 심판은 18% 증가했습니다. 전 정부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현실적으로 그거 해봐야 쥐꼬리만한 돈인데 그 전체 재정으로 보면 일단 뭐 협박하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한번 압박을 가하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또 다른 뭐 이렇게 통제랄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부가세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같으면 없죠. 미국은 왜 부가세가 없겠습니까? 조세정에 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 100원짜리라고 하면은 만약에 부가세 우리 10%니까 10원씩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득이 없는 사람도 세금을 10원씩을 내는 거 이거 하나 살 때마다. 예. 뭐 대한민국 최고 재벌 오나도 이거 하나 살 때마다 또 10원을 내는 거예요. 이건 조세 정의에 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특히 이제 부가세를 강화하는 나라일수록 이른바 이제 그 공평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가 태동됐고 그 자본주의가 태동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런 과정들을 겪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할까요? 공동체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도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는 걸 만들고 유로화를 만들어 돈을 하나로 통일해서 써버릴 정도잖아요. 나라가 다른데도. 그러니까 그런 나라일수록 이렇게 공동부담에 대한 그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나라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 양극화가 아주 극심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다 틀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앞가림을 이렇게 해놓지 못한 분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든 뭐 젊은 분들은 대책이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부가세를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세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 이명박 정권 때 그 정권 말기에 320조 원 정도 정부 그 예산을 썼어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올해는 350조를 썼고 내년에는 360조 가까이를 씁니다. 320조를 썼는데 그 320조를 가지고 뭘 했나요, 매년? 4대 강도 하고 뭣도 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인천 경인 뭐 아라뱃길을 하고 한강 르네상스 하고 전국에 자전거 도로하고 뭐 온갖 걸 다 했잖아요. 그 돈 가지고 국민 행복 공약 지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예산이 재정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 개혁하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지금 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 5년 동안 줄줄이 센 돈을 받아 챙겨 먹느라 다 정신이 없었다 이거예요. 전부 다 지금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쳐라 이겁니다. 과감하게. 그걸 사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노인네 뒤로 숨기 전에는. 근데 다 지금 거꾸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깜고 나서 사태가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세금을 그렇게 걷고 있죠 지금 이미. 세금 걷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거짓말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때 아까 빚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재정 매년 이제 재정 예산이 부족하면은 국채 발행해서 이제 메우지 않습니까? 근데 빚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0.5%도 안 됐다. 저희 연구소가 이제 그 실제 빚 늘어난 거, 그럼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5년 동안에 빚 늘어난 걸 딱 계산하면 그게 150조면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2.5%씩 재정적자가 매년 평균, 연평균 5년 동안에 이렇게 빚을 내서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근데 2.5% 넘는 빚을 내서 이렇게 엉터리 4등하거나 뭐다 했는데 실제로 또 아직 그 빚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현재화되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있죠, 지금? 수자원공사 빚이라든지 공기업들 빚, 공기업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뭐 LH공사는 이미 파산해 있죠, 사실.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놔두고도 2.5%를 넘는데 0.5%도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해서 지금 아까 40조가 넘는 국채가 폭증을 했는데 관리 재정 수지는 지금 얼마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 일반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나 방송 같은 걸 꽉 틀어 잡아버리면 알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나 우리 이 작가님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는 좀 무슨 이렇게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저희가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위험합니다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저희를 미쳤다고 그랬죠. 지금 어떠나요? 지금 어떠나요? 아니잖아요. 농촌에서 사기꾼들이 여기 토진에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에 목을 먹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세금도 뜯으려고 해요. 네. 지금 지방이 서울보다 서울은 그나마 지방이 정말 지금 완전 바다 밑에 지방이 넘쳐나는데 거의 모든 지방에 재정 자립도가 50% 젖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0개가 넘는 시군구에서는 지방에 있는 그 돈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어서 이러가지고 한번 지방에 가보시오. 청사 3개 짓는다고 난리다. 와 청사 돈을 몇백억이 들어가지고 성남 그랬죠. 용인 그랬지. 대전에서도 그랬죠. 경북의 봉화도 그랬지. 전라도 새로 안 짓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수는 몇 명 안 되는데 따져보면요. 공무원 한 명당 150평씩 쓰고 앉았어. 지들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돈 아니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문제 같은데 우리 김소장 같이 좀 정의로 이런 분이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가지 그랬어요. 장관도 좀 오라고 할 때. 예, 두 번이나 제 왔어요. 한 번은 이제 국정원 차장이 연락을 해오고 한 번은 직접 이제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켜서 임기 말기에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가시라고 그냥 사절을 했죠. 그냥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30년 전이신가요? 그때 돼서 반대쪽에서 욕할 거예요. 너 놓치대로 휘저고 있다고. 이거는 앞에서 막 휘저고 있어요. 이게 라이벌 될 것 같네 이거. 그래요. 시간이 다 들어가는데 마음이 급한데 벌써 1시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네. 동양 사태 때문에. 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부신데. 네. 정말 알토란같이 몇 년 동안 결혼해서 남편이랑 네. 오고 8천만 원이 지금 날아갑니다. 네. 날아가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요 보니까. 그래서 집회에 메일 나가고 있대요. 네. 저한테 메일 보내서 집회에 메일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 있어야 되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집회에 나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 돈 돌려달라 이거죠. 네. 뭐 이분이 도둑질해서 그 돈 모은 것도 아니잖아요. 정당히 모아서 아니 여기 넣으면은 이자 더 많이 주고 이런다 그래서 넣었는데 아웃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가에서 보상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뿔뿔 돌아하시는데 동양사태는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업이 사재를 틀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네, 없죠. 뭐 사재를 턴다 한들 이미 그 어마어마한 빚이 적자가 나가지고 망해버린데 오나가 정말로 몇 조 원대 그 뒤로 이렇게 개인 재산을 이렇게 쌓아두지 않는 한은 막을 방법이 없죠.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라면 대다수 국민들이 똑같이 뜯기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트처럼. 아파트는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그 숫자로 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숫자로. 그거 똑같은 거죠. 동양구 사태 때문에 회사채 샀는데 사기당해가지고 손해본 거나, 아파트가 올라갈 테니까 사세요. 이거 뭐 정말로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이니까 사세요. 정부 대통령이 말하든 장관이 말하든 뭐 건설업체가 말하든 언론이 말하든 그것도 사기잖아요. 사기가지고 손해봤잖아요. 집값 떨어져서. 뭐가 다릅니까? 같죠. 근데 이건 사기당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아파트는 그러니까 패거리를 형성해버린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급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건설업이나 아파트에서 그치지 않고 있죠, 지금. 아까 동양 그 말씀드렸죠. 웅진이 뭐 때문에 망했죠? 극동건설을 가가지고. 그 뭐가 뭐 때문에 넘어갔죠? 네, 대건설을 잡아가지고 넘어갔죠. 지금 그 12월 7일날 제 경제전망 세미나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언론의 그 대기업 파산 뭐 이렇게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그 대기업 파산 위험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가니까 지금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산업인에다 돈 집어 넣어놓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뭐 한진 같은 경우는 한진 해운에다가 이제 막 집어 넣었잖아요. 급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을 수 있는 정보죠. 손해 안 보는 게 중요하죠. 손해를 봐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손해를 봐버리면. 그러니까 손해 보기 전에 손해 안 보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고 효과적이다 이거예요. 동양 회사채 사는 것도 결국에는 그분이 이자 더 받으려고, 좀 더 받아보려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세 차익 좀 더 얻어보려고. 욕심이잖아요. 그럼 그걸 누구 돈으로, 누구 호주머니에서 내서 그걸 해줄 겁니까? 그 다음에 개개인은 뭐 떠나서 나라 경제 전체가 지금 넘어져 버리죠.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제대로 된 정보를 들어라. 이거는 김강수 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시편을 이거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연구소 시편 보는 대기업과 정부 관료들, 국회 이런 사람들 다 봐요. 재벌 대기업들 다 봐요. 원래 이 시평은 원래는 300만 원짜리 경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비싸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일반 분들이. 그래서 일반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22만 원이에요, 1년에. 그것도 일주일에 4번 보고서가 나가요. 1년에 200개가 나가요, 보고서가. 그걸 22만 원에 이렇게 저희가 일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일반 분은 안 보고, 그런 사람들만 보고, 강남에 기획부동산이나 이렇게 보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히죠. 22만 원이면 저는 복잡 보고 있습니다. 아부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복잡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22만 원이면 올해 한 2만 원 안 되는 건데. 봐보셨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그 자료 어디서 절대 못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방기가 어땠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안 몰랐는데. 근데 원래 이런 경제 보고서 시편 같은 건요, 80년대만 해도, 80년대 뭐 90년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만 봤었죠. 그러니까 정보를 특정 계층이 쥐고 흔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때는 인터넷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이런 거 받아가지고 어디 투자하고 그랬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정보를, 고급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못 보냐? 여러분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시통이 나와 있어서 그렇고, 아마 이 메일로, 아까 원래 동결 메일 나가거든요. 나가고 또 뭐 부동산 문제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거 보내주고 여러분들 시간 따로 내서 본다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죠. 내 노력이 얼마든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위험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좀 더 리스크가 올라가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업이 대기업이 많아 생기고 원래 은행은 안 망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래서 은행도 망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네. 동양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아파트 값은 폭락하고 취업은 정말 뭐 하늘 공공이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아간다는 게 또 이 자유가 안 되고 네.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귀농을 많이 얘기해요. 네. 전원생활. 네. 요즘 또 농사가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다시 재조금 나오게 된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얼마나 좋아 전원생활. 아니 여기 아파트 팔면요 거기 200평짜리 그런 데 살 수 있잖아요. 네. 서울에 손바닥 아파트 팔면 그러면 뭐 이렇게 개도 키우고 잔디도 가꾸고 말이지 그런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런 네. 추천입니까 아니면 네. 절대 안 된다 이겁니까? 아마 거의 한 97, 8%는 다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희가 2003년, 2004년에 충남도지사한테 직접 이제 의뢰를 받아서 충남이 농도입니다. 전남북하고 충남이 농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충남 지역에 이제 왜냐하면 선거를 해서 농민들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걸 조금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충남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제 용역을 2년의 연속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농업 전체를 다 조사를 했죠. 실제로 그 전부 갈 수 있는 곳 다 가서 다 조사를 했어요. 현장 직접 가서. 귀농이 안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첫째는 이미 이제 비쌉니다. 이명박 씨가 4대강 한다라고 그냥 해놔버리는 바람에 4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 4km, 5km까지 땅값이 농지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쪽에 논밭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다 팔고 더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산골짜기로 가도 이제 싼 땅이 없어요. 없어요. 폭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촌에 가서 집 하나 지으려도 지금 3, 4억, 4억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 돈이면 그냥 도시에 살죠. 네. 그 다음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사 지은 경험이 없으면 3, 4년 정도는 돈 수입 한 푼 없이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팔 길이 막막해요. 못 팔아요. 팔로가 없다. 네, 팔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거 다 좋아요. 대부분 돌아오는 이유가 와이프가 도망가고 얘들 때문에. 정말 그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왜냐면은 되게 이제 뭐 40대나 50대 초반, 뭐 중반 이렇게 가지고 귀농하잖아요. 도시에서 살기 힘들어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은, 농촌에 가면 아주 젊은 청년에 해당합니다. 예, 다 70대, 80대 지금은 노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경조사를 다 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가면은. 처음 가면은 왕따부터 당해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왔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거의 한 100명이면 95명 우울증 걸려요. 1년 내내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어디 동네 가서 숲 가서 뭐 하나 살 게 없어요. 나가야 돼. 차 타고 30분 도시로 나가야 돼요. 거의 다 돌아옵니다. 거의 다 돌아와요. 남아서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업가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만이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배추, 뭐 채소, 쌀 농사 짓고 뭐하고 벼농사 짓고 뭐 공식 뭐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공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차별은.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추장이고 뭐 된장이고 그래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이 다 해버리고 있으니까 안 돼요. 그다음에 귀농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나마 예전에는 그 이명박 정권 전에는 가면은 빈 집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빈 땅이 많았어요. 그냥 공짜로 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명박 씨가 다 휘저서 놔버렸어요.
빈 집이 없어요. 다 그것도 세를 줘야 돼요. 빈 땅이 없어요. 다 세를 놓고 지어야 돼요. 일부 지자체가 이렇게 귀농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경우는 보조를 해주고 좀 서포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귀농을 해야 돼, 도시에서 토지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한다라면 지자체가 귀농하게 유치하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가는 게 그나마 가장 안전합니다. 그나마. 그 다음에 귀촌을 하시겠다. 나 농사 안 지어. 조금 그냥 전원생활 좀 하고 그냥 여유롭게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6개월이면은 100명 가면은 90명 돌아옵니다. 1년이면은 이제 99명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되게 귀촌을 하시겠다는 분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특징이 있죠? 특징이 뭐죠?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그렇죠? 여기저기 아파요. 병원 문제, 약국 문제예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죠? 인구 10만에서 30만, 특히 2, 30만 정도의 중소도시로 갑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싼 아파트 팔고 가면 지방에 가면 그 절반 이하 훨씬 더, 서울 같은 30평 같으면 평균 한 5억대거든요. 평균이. 그러면은 지방에 인구 한 2, 30만 되는데 가면은 30평 해봐야 1억대거든요. 그게 그 지방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게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가 1억 원, 1억 5천으로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건 못 버팁니다.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인구 한 2, 3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에 가면 그나마 종합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 물가가 싸요. 싸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팔고 가면 한 달에 200만 생활비로, 2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겠다. 뭐 국민연금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기초연금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을 받고. 이렇게 치면은 한 달에 그래서 다 합쳐서 200만 원 쓴다라고 치면 200만 1년이 얼마입니까? 2,400이죠. 2,500이 계산하기 좋게 2,500을 쓴다고 치고 그러면은 4년이면 1억이죠. 그렇죠? 8년이면 2억이죠. 12년이면 3억이죠. 3억 있으면은 지방에 가서 한 달에 200만 원씩 하고 12년 동안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여기 아파트가 워낙 비싸니까 팔고 가면 그 돈이 있으니까 말이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더 이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 넘어서 가면은 벌써 80 때까지는 편하게 살 수 있다. 80 될 때까지는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도시 많습니다. 30만 되는데 무조건 춘천, 뭐 원주, 근데 충주. 강원도는 미안하지만 추워요. 그러니까 다 원래 실버타운 사업을 거기다 했어요. 강원도가 다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추워서. 나이 드신 분한테 쥐약이거든요. 충주, 제천, 예. 안동 이런데. 안동, 충주, 제천도 추워요. 왜 추운지 아세요? 더 밑으로요. 왜 추운지 아세요? 안동댐, 충주댐 때문에. 추워요. 추워요. 이 시간 지금. 네, 저는 지금 제가 빨리 끝내라고요. 네. 시간이 오빠돼요. 저기 질문 우리 김소장님한테 경제에 관한 부분이라든 꼭 해보고 싶은 분들. 네. 저기 기업 평가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업 중에 STX 그룹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파산했죠. 파산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리되죠. 정리되는 게 끝인가요? 네? 지금 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이제 STX가 조선업이잖아요. 이건 저기 1,100만 원짜리 보고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12월 7일 날 경제전망 세미나에 오세요. 그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 간단하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미 조선산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빠졌습니다. 공급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위기 나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그 부동산 투기 거품, 금융 투기 거품, 그래서 투기 호황이었죠.
그다음에 중국이 엄청나게 조선 산업을 막 늘렸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한국보다 더 이제 그 많이 만들어내요, 배를. 2008년 딱 경기가 꺾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세계, 유럽 경제가 죽어버렸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지금 경제가 이제 꺾이고 있고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 주문했던 것들 다 취소됐고 지금 이게 그 조선업뿐만 아니라 수출이 안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운반이 안 되잖아요. 운반을 누가 하죠? 해운사가 하죠. 그래서 한진해운이나 뭐 현대상선이 다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주식하고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해운사가 장사가 안 되면 배를 살려고 하겠습니까?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주로 이 주요 선사들이 유럽이거든요. 유럽 선사들인데 유럽의 선사들이 물동량이 없으니까 지금 해운 운임이 5분의 1로 폭락을 해 있어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배 주문을 안 해요. 그러면 배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죠? 1번 타자가 그 STX였어요. STX가 주제 파악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달라든 거예요. 그때 저희 연구소가 경고했었죠. 조선 철강 이미 철강 조선 뭐 이렇게 그 이미 게임이 끝났다. 과잉이다. 조심해라. 하지 마라. STX가 했던 것은 뭐 때문에 했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STX의 그 임원들이 대부분 다 퇴직 관료 출신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커버렸어요. 그 회사가. 그게 금감원이고 뭐고 다 낙하산들이 가가지고 이제 돈, 거기 STX에 주로 물린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어느 은행인 줄 아세요? 예? 또 있어요. 예. 그 은행이 다 어느 은행이죠? 전국의 은행이죠? 우리 은행 지금 워크아웃 돼 있잖아요. 나라 말아먹고 있다 이겁니다, 관료들이. 퇴직해서도 말아먹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분.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환율이 오늘 기준으로 1,060원인데요. 지금 네이버 트렌드를 보니까 3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도가 제일 낮더라고요. 앞으로 환율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MB 정권 때 1,200원까지 환율 받치기를 했잖아요. 이런 환율 받치기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환율은 초단기적인 이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네, 12월 7일 날 오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세계 경제 전망하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류 담론은 그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그 양쪽 나라가 축소되면 신흥국을 위주로 해서 그 경제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하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낙관적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특히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위기가 올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 300만 원짜리 보고서를 보셔야 되는데 12월 7일 날 그 일부가 그 자료집으로 이렇게 아마 나갈 겁니다. 핵심 요점만 막대기를 설정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네, 그 관점이 나가요. 아니 그 요점이 아니라 지금 그 기업들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말 나오는 거 보세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한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왜 넘어갑니까? 건설사들은 어땠죠? 이미 저희가 2010년, 2011년에 그 파산 보고서 내서 그대로 지금 다 됐죠? 저축은행도 이미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하고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하고 공급 과잉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IT 쪽만 좀 빼놓고 IT도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 과잉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하고 관련된 것에서 이제 한국이 넛크래커에 크래커로 이렇게 물려 있는 부분들이 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해운하고 예, 철강하고 그러니까 건설이 넘어가고 조선이 넘어가고 하니까 철강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가죠. 다 이 쇳덩어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려 있어요. 그 다음에 해운만 문제입니까? 화물은 뭐 또 있죠? 비행기 화물도 있잖아요. 비행기 화물도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허브 공항들을 굉장히 많이 지어대 가지고 항공 화물 수요도 많이 줄고 양수 겹장을 얻어맞아서 좀 다 적자나고 있죠. 화물은. 네. 자,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두 분만. 저기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 가격이 앞으로 이제 월세가 적정 이익일 때까지 내려갔다고 예상하시는데 그 정도 예상 기간하고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금융권은 충격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에 월세가 이제 지금 나오는 월세들이 적정 이익이 되는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제가 계산한 거 굉장히 상황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아주 심하게 떨어지죠. 네. 근데 그 예상 그 정도까지 떨어진 예상 기간이나 아니면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이제 그 금융권에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아니, 여러분, 일본을 봐보십시오. 미국을 봐보십시오. 유럽을 봐보세요. 부동산 투기 거품 꺼진 거 막아서 성공한 나라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나라를 기업으로 치면 기업이 망하는데, 적자가 많이 나서 망하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네, 지금 현재 나라에서 그 건설 지원책으로 이제 간접책으로 이제 대한주택보증이라는 데에서 미분양 물량을 사주고 전세 보증을 해주고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순위 융자금이랑 전세금의 90%까지가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2년 뒤에는 집값이 10%만 떨어져도 그거를 다 회수를 못할 텐데 지금 그렇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이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걔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충분히 그렇죠. 그럼 그렇게 공기업이 망해버리면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세금, 예, 저 무주택자인데 저한테 세금 뜯어가지고 또 맞겠죠. 공적장을 tweet 날까 보고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저한테 공부하신 거 없습니까? 잘생겼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 모든 시나리오가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회복이 안 된다는 전제로 다 전개된 거잖아요. 아니죠. 근데 지금 그 미국이 만약에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이 지금 경기 위축 국면이 지금 끝나고 다시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 근데 그렇다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시나리오가 한국에서 그동안 겪고 경제라든지 이런 게 그 만약에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면 다 진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다시 그 2008년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이 됐는데 이미 한국에서 그 경제는 그동안 공개될 거라는 게 성립되나요? 그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생각하신 걸 기준 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투자라든지 뭘 이렇게 기획하신 뭐라 할까요? 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저한테 따지실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냐 안 되냐 됐느냐 안 되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복이라는 건 뭘 말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하시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내년부터 지금 그 장기적으로 경제 전망 계속해서 그 확장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모든 게 경기 위축 국면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게 그렇지 않죠. 위축 국면에서 설명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면
출구 전략 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벌써 몇 년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2010년, 11년, 12년, 14년 지금 4년째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위기가 발생한 근본적인 요인이 뭐였나요? 핵심이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였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금융이 그렇게 증폭시켰지만 부동산 투기 거품이었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됐냐라는, 회복됐습니까? 회복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미국 부동산 시장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00년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2006년이에요. 2007년, 2008년, 2009년, 10년.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도. 여기에서 지금 이 정도예요. 회복됐습니까?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것도 뭐냐면은 뭐 양적 확대다 뭐다 해가지고 투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한참 거래가 많았을 때 140만 원 거래를 했어요. 제일 바닥으로 갔을 때가 3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5만 원 정도예요. 지금. 회복됐습니까? 가격은 올라와 있죠. 근데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억지로 끌어올린 가격이죠. 억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격이 합당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다들 거래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 12월 7일이요. 네.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거 그냥 신청 받아서 막 가시면 돼요. 아, 지금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늘려서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이 토요일인데 12월 8일 일요일을 하루 더 늘려서 지금 신청이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강연장이 600석인데 모자라서 의자를 50개 돼서 650명을 이렇게 접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미 다 차버렸어요. 어디서 신청하셨습니까? 예,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 이제 저희 연구소가 운영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셔서도 양질의 이것보다 더 거기는 듣보잡제가 아닌 정가와 뭔가 얘기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사님 1시간 반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